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MBC 뉴스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이 모두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염기 서열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한 균인 것으로 밝혀져 병원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윤성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은 보통 성인의 장 안에 존재하는 장내세균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면역이 떨어진 미숙아나 신생아가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균 사촌쯤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몸의 장기들이나 면역 상태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하면 아주 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3명에게서 발견된 균들의 염기 서열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3명의 신생아 모두 하나의 원인, 똑같은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사를 맞는 과정이나 수액이 오염됐거나 이런 것들을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급격하게 혈액 내로 이제 균이 침범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갑자기 값이 나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신생아들의 직접적 사인에 대한 규명은 다각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염균이 동시에 됐다 하더라도 동시에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면역 상태도 틀리고 몸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신체 조직이나 병실 내 의료기구 등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시중은행이 어제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도 금리를 올렸으니 당연한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 건지 왕종명, 노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시중 8개 은행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 코픽스에다 각 은행마다 은밀한 공식처럼 정해놓은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코픽스는 사실 철저하게 은행의 내부 사정을 대변합니다. 코픽스의 뜻은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은행이 대출자에게 빌려줄 돈을 구하는 데 들인 비용을 의미하는데 은행이 자신들 금고를 채우느라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면 코픽스와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코픽스는 은행들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픽스가 정말 제대로 결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겠죠.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현재 이 코픽스, 나아가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재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K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대출 상품 목표 이익률은 지난 4년 동안 무려 2배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은행뿐 아니라 15개 시중, 지방은행 가운데 10곳이 이런 식으로 목표 이익률을 높여온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낮게 유지되는데 어떻게 은행들은 목표 이익률을 계속 올릴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가산금리에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 상품 금리를 정할 때 코픽스에 은행 수익과 영업비용, 고객의 신용도 등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산금리는 상품의 가격처럼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은행들 입장에서 물건을 비싸게 판다. 이것은 가게한테 대출을 해줄 때 금리를 높게 책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가산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온 편이에요. 이처럼 기준금리가 내려도 가산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그만큼 낮아지지 않고 오를 땐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은행들이 경영혁신 대신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뒷받침하듯 신한과 KB국민 등 시중 4대 은행들의 올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은 6조 4,300억 원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실적을 뛰어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하고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새해에도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돈이 많아서 은행에 맡긴 사람은 좋겠지만 돈이 없어서 빌린 사람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납니다.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1,400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라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뇌관이라며 은행이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서 대출 규모를 줄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다면 대출이 필요 없을 것이고 직장 좋고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까다로운 조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못해서 소득 없는 청년들, 자산보다 빚이 많은 한계 가구,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증빙하기 힘든 퇴직자, 노년층, 정작 생계형 대출이 절실한 이 취약계층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금리 높은 비은행권으로 밀려나가는 가계부채 풍선 효과는 심해지고 대출 시장에서 차별의 양극화도 커질 겁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어제 5명의 사상자를 낸 평택 타워 크레인은 불과 8일 전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점검 합격률이 98%에 이르는 하나마나한 점검이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18층 높이로 솟은 타워 크레인. 크레인 상부가 갑자기 푹 하고 주저앉습니다. 그 충격에 기둥에 매달려 있던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고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도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단 4초 만에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직원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 어떻게 사고가 난지 파악조차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인상 작업을 할 때 육중한 크레인 상부를 지탱하는 부품인 슈 거치대가 부서지면서 상부가 내려앉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인 몸체에서 떨어져 나온 붐대가 쇠줄 하나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국과수와 현장 감식을 벌여 부품 결함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부실 점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 크레인은 8일 전 한 민간업체의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열흘 전 무너졌던 용인 타워 크레인 역시 이 민간업체의 안전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유관검사다 보니까 비파괴 검사하지 않는 이상 내부적인 결함은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정부 위탁을 받아 안전검사를 하는 민간업체는 6곳으로 이 업체들이 시행하는 안전점검 합격 비율은 대부분 95%, 높게는 98%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동 유무만 체크를 하는 것이고 볼트의 강도라든지 설계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타워크레인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올해만 19명. 전국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조합은 오는 26일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날 하루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유가족과 입원 신생아 보호자들은 이대 목동병원의 부실한 병실 관리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족들의 분노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신생아 가족들은 보호자들의 가운을 재활용할 정도로 중환자실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모는 옷걸이에 걸어요. 세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재탕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숨진 신생아 3명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균이 검출되자 유족들은 의심만 하던 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분노했습니다. 애당초 세 아이에게 균을 옮긴 건 동일한 매개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대도 거의 유사하고 신경지가 오는 시간대도 거의 유사하다라는 건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이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세균이 퍼진 장소일 것이라는데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병원 안에서 감염이 안 됐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감염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병원 균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는 치주가 돼서야 그게 발현이 됐다라는 건가요? 주사기나 수액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로타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아이의 아버지도 중환자실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사기 앞에 검은 부분 있잖아요. 그냥 그 공갈접촉지 놓였던 자리 위에 이렇게 냅뒀다가 꺼내서 다시 쓰고 그냥.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병원과 면담을 한 생존 신생아 보호자들. 책임을 통감하지만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병원 측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뭐 답답하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뭐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제 부검을 마친 신생아 4명은 오늘 모두 발인을 마치고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MBC 뉴스 손명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문고리 3인방의 맏형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은 지시를 따랐을 뿐 돈의 출처나 사용처 등은 모른다는 겁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첫 재판에서 자신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게 된 과정을 세세하게 털어놨습니다. 대통령이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했다며 처음엔 그 봉투 안에 박스가 있었고 내용물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봉투가 전달됐을 때는 자신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그때서야 내용물이 돈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함께 재판에 나온 안봉근 전 비서관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의 출처가 국정원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발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돈의 출처도 사용처도 몰랐던 그저 전달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모두 33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수수한 두 비서관이 돈의 출처를 몰랐을 리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곁을 지켰던 이들이 모든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김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릉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KTX 열차에 시승해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예매한 시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언론사 스포츠 취재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본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추위와 폭설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서 한파주의보가 강원 일부와 충북지방까지 확대가 됐고요. 내일 아침 철원은 영하 16도, 제천 영하 14도, 서울도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 서해안 지방부터 눈이 내릴 텐데 또다시 폭설이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지방에는 3에서 최고 1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이들 지방 곳곳으로는 대설특보도 내려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츰 눈이 내리겠고 서쪽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의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5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방은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토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사이에도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이 국정원과 금융당국 관계자의 자녀들을 무더기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죠. 이번에는 다른 은행들에서 은행 VIP 고객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결국 금감원이 모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서 이른바 VIP 고객에 자녀가 특혜 채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시중은행 몇 군데에서도 유력인사 자녀가 채용됐다는 제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하지 않았거나 면접 평가표를 수정이 가능한 연필로 작성하고 채용 증빙 서류도 받지 않은 점이
은행의 자체 점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정작 부정청탁, 채용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의 보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금감원장 지시로 모든 시중은행의 채용 과정을 직접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 채용 비리가 소문이 무성했는데 우리 은행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은행 자체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고양이 한 대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은행권 채용 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주쯤 조사를 마무리 짓고 비리가 드러난 은행에 대해선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제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았지만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요. 그런데 당시 처리 과정을 살펴보니 공정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입니다. 무해 표시도 있고 심지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성이 의심돼 판매가 중단됐고 환경부는 이 제품 속 성분을 흡입해 폐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애경 등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4개월 만에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조사 과정을 검토한 정부 TF는 공정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미국 환경청과 제조사도 독성 물질로 인식했던 데다 노약자 등이 흡입할 위험이 높았는데도 엄격한 증거만 고집했다는 겁니다. 또 중요 사안인데도 9명 전원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이 판단 자체가 그것이 좀 아쉽다 하는 정도이지 위법하다 하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30명 넘게 숨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관련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꾸 이슈화 시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그렇게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표시 광고법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지난해 8월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심의를 보류한 지 일주일 뒤에 이 공소시효도 사실상 함께 만료됐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 6년 넘게 국가보훈처장을 맡았던 박승춘 전 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친정부 관변단체들의 비리를 눈감아준 사실이 보훈처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국가보훈처가 교육용으로 배포한 DVD입니다. 민주화운동엔 어김없이 종북이란 딱지가 붙습니다. 유신 체제 하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숨긴 채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하였고 2008년 촛불 집회도 종북 세력과 연계시키고 정부 안까지 종북 세력이 침투했다고 주장합니다. 종북 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하여 그 영향력을 국가 전반에 확산시켜 왔습니다.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은 이처럼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한 DVD 900여 개를 국정원에서 받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겨울 고엽제 전후 회원 100여 명이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당시 민감한 정치 이슈마다 발벗고 나선 고엽제 전후회의 시위는 청와대의 지시와 전경련의 지원으로 이뤄진 관제 데모라는 의혹을 샀습니다. 하지만 박승춘의 보훈처는 이런 의혹을 조사하기는커녕 고엽제 전후회의 불법적인 수익 사업까지 눈감아주며 친정부 단체로 관리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해당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없다며 임기 내내 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박승춘 전 처장은 결국 정치 개입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유충원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생일 축하와 결혼기념일, 대선 승리 10주년을 함께 기념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송년 모임. 전직 청와대 수석과 강요 등 40여 명이 모여 새해를 과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작심한 듯 언론을 상대로 할 말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격과 국익을 언급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이 권력 남용 혐의로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도 수사망이 조여오는 상황을 막고 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불법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불법 정치 개입과 관련해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단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 걸음을 바삐 옮기며 기자들의 집중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 대통령이 모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정권 5년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최측근 이재호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며 그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에 하루하루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외주 제작사를 상대로 한 방송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시정할 정부의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외주 인력의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고 외주 제작비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사의 불합리한 외주 제작 관행을 근절할 종합대책이 방통위와 공정거래위 등 정부 5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습니다. 외주 인력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제작 현장의 안전을 강화했고 이른바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인권 선언문을 만들어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외주 제작 인력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을 제어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인권 선언문을 제정하여 방송사가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논란의 핵심이었던 방송사별 자체 제작 단가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해서 방송사들이 외주사에 지급할 제작비를 현실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문제도 강화했습니다. 외주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누가 가졌는지에 따라 외주 의무 비율을 다르게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주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합동정책은 지난 7월 EBS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독립 PD가 아프리카 촬영 중에 사망하고 MBC 리얼스토리 눈 담당 PD는 독립 PD의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방송사 외주 제작 현실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외주 제작 업계에선 늦었지만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피해 구제가 즉각적이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상의 압력이었다는 건데 청와대 등의 보도 개입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지성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닷새 뒤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태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 태경하고 정부를 이거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준비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정부의 비판적인 KBS 보도가 방영되자 다시 전화를 걸어온 이 수석의 요구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주셔야죠.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하필이면 또 대장이 KBS를 오늘 봤네. 지난해 세월호 특조위가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이 전 수석을 고발했고 검찰도 이 전 수석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를 어긴 것이라며 이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의 강한 영향력을 가진 홍보수석의 발언은 호소 차원이 아니라 실제 방송 내용을 바꾸려는 침해 행위라는 겁니다. 언론사 보도에 대한 정치 권력의 개입 시도에 수사기관이 처벌 필요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의 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숨진 신생아 3명에게서 똑같이 나왔다는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이게 어떤 세균이고 이 균이 나온 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라는 균은 장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장내 세균의 일종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3명의 다른 신생아에서 동일한 균주가 나왔다는 점이고 특히 이게 유전자 염기서열까지 일치하기 때문에 어딘가 공통된 오염원이 있어서 그 오염원으로부터 아이들에게 혈류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수액이나 주사제 또는 이런 신생아들에게 사용한 어떤 장치나 기계들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항생제 내성균으로도 분류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치료를 위해서 쓰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균이라는 뜻인데 이런 신생아들이 처음부터 항생제 내성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내성균이 나왔다는 것은 어디선가 병원이 오염되어 있고 이 내성균이 오염된 지역으로부터 환아들로 이 균주가 들어갔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신생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매우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면역력이 거의 없고 혈관으로 직접 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도 전격적으로 병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건당국이 안 그래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세균 감염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신생아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생명유지 장치, 산소 공급이나 인큐베이터의 전원 장치 같은 것들이 오작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사제 중에 이 신생아들에게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그런 약제가 투약 오류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엄중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에 이대 목동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미희 기자, 경찰의 압수수색은 마무리됐습니까? 네, 경찰이 지금까지 6시간 넘게 이곳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생아 중환자실과 전산실 등 10곳이 집중 압수수색 대상인데요. 경찰은 신생아들이 숨진 중증 환자 구역을 중심으로 인큐베이터와 주변 의료기기를 확인했고 이어 진료 기록부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숨진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에게서 그람 음성균인 시트로박터 푸른디가 동시에 검출된 만큼 감염원의 매개체로 의심되는 의료기구들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압수수색은 밤 늦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부검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오지만 감염 여부와 기계적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사고가 난 이대 목동병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감염병 규칙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감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전국 모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에서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